자,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의 주제는 인공지능이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생활 주변에 이제 나타나게 될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며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인간이나 지성을 갖춘 존재 또는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추론, 결론이라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학습이라는 기능을 인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만든 그러한 시스템 및 관련된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앨런 튜링이라는 박사님이 1950년대 기계가 과연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그 의문에 맞게 현재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화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 인공지능 개발 목표입니다. 그 오른쪽 하단에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원래는 2권으로 출판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노박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영역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과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 이 4가지 영역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주변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포커스에 맞춰서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0년도 앨런 튜링이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1956년도 다트머스 대학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존 맥카시라는 박사가 인공지능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는 존 맥카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뒤로 1958년도에 존 맥카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리스프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머신 러닝, 딥 러닝 많이들 들어보셨죠? 머신 러닝이란 용어는 IBM의 인공지능 분야 연구원이었던 아서 사무엘이 그의 논문에서 머신 러닝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과연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을 제기했던 앨런 튜링 박사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튜링 테스트라는 기법을 제안합니다. 튜링 테스트는 기계가 얼마나 사람과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고자 하는 테스트가 튜링 테스트고요. 1950년도에 제안이 됐습니다. 실험 방식은 그림 보신 바와 같이 A는 인공지능 컴퓨터, B는 사람. 사람과 인공지능 컴퓨터가 문자나 채팅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심사위원이 A가 사람인지 A가 인공지능 컴퓨터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면, 그만큼 대화가 자연스럽다라면 합격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 튜링 테스트인 것입니다. 현재 2019년도까지 튜링 테스트가
앨런 튜링이 1950년도 기계가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그 기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안된 테스트 기법이 현재 2019년도까지 단 한 대의 인공지능 컴퓨터만 튜링 테스트에 성공합니다. 자, 2014년도 영국 레딩대는 인공지능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인공지능 컴퓨터 이름이 유진 구스트만입니다. 자, 13세 어린이 지능 수준으로 설계가 됐었고요. 당시 심사위원이 30% 이상이 인간과 대화한다라고 판단을 하면 튜링 테스트에 통과하는 건데 5분 동안 진행된 튜링 테스트에서 심사위원 25명 중에 33% 심사위원들이 인간인지 인공지능 컴퓨터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첫 합격자의 영광을 안게 된 인공지능 컴퓨터가 유진 구스트만입니다. 현재 와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유진 구스트만이 튜링 테스트에 합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3세 소년이라는 13세 소년으로 설계된 인공지능 컴퓨터는 당연히 성인보다는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고요. 알고 있는 단어도 한계가 있었겠죠. 또한 5분이라는 시험 시간이 너무 짧았다. 단순히 데이터의 조작만 가지고 인간과 대화하는데 별 문제가 없듯이 이 유진 구스트만도 채팅 로봇으로 구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 기점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갤럭시에는 빅스비가 있고요. 아이폰에는 시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코타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공지능이 과연 유진 구스트만보다 못할까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들이 유진 구스트만보다는 더욱더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튜링 테스트가 잘못됐다. 2019년도에 맞게 튜링 테스트의 테스트 기법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인공지능으로 인정받으면서 주목받은 컴퓨터 프로그램 유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판별 기준인 튜링 테스트가 인간다움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이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처럼 생각하며 대화를 나누는 컴퓨터 프로그램 유진 구스트만.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으로 인정받으며 인간 같은 로봇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유진은 인공지능 판별 기준으로 알려진 튜링 테스트를 통해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30명의 심사위원과 5분 동안 대화를 나눈 결과 3분의 1로부터 진짜 인간이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These are separate conversations with two different entities. They want to decide which one of these people is a computer or which one is a real person.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이 테스트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만든 채팅 로봇만으로도 운만 따라주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진은 채팅 로봇처럼 단어의 조합으로 이뤄진 대화 세트를 이용합니다. 관련된 대화 세트들을 무수히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오는 문장을 해독을 해서 가장 근접한 대화를 무조건 갖다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멋진 대답이 들어온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컴퓨터에 인간과 같은 사고하는 능력이 있느냐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거죠. 자, 다음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입니다. 자, 인공지능 분야는 인지과학 분야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기계 학습 방법에 의해서 다양한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은 머신러닝과 같은 구분이 아니고요.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존재하는 것이며
기계가 과연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의 뇌 구조를, 사람의 신경망을 그대로 기계에다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것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 딥러닝입니다. 자, 데이터 통계 분야에는 데이터 마이닝이 있습니다. 자,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마이닝은 통계 분야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사람의 신경망, 입력층과 음력층과 그리고 출력층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것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가 딥러닝에 의해서 학습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큰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제3차의 붐이 딥러닝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머신러닝이란,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서 사무엘이 작성한 논문에서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머신러닝의 정의를 보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적 기능인 학습 능력을 기계를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데이터로부터 성능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 및 기술을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적 기술, 학습과 추리와 적응과 논증 등을 의미하고 있고요.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기계가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머신러닝은 현재 세 가지 접근법으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 모형 패러다임이고요. 자, 우리 딥러닝이 이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심볼 개념의 학습 패러다임, 자, 논리학이나 그래프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고, 현대 지식의 집약적 패러다임은 197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학습된 지식은 재활용해야 한다는 이론이 대두되면서 주로 통계학에 가까웠었던 집약적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자, 현재 개발되고 있는 머신러닝은 신경 모형 패러다임, 즉 딥러닝에 의해서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머신러닝은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자, 나눠지는 주요 핵심은 레이블이 있는 경우냐, 레이블이 없는 경우냐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있다라는 거죠. 즉 답을 알려주고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학습이 지도학습이고, 비지도학습은 답이 없는데 너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답을 찾아라. 자, 그 학습 방법이 비지도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학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레이블링된, 즉 답이 있는 데이터로부터 하는 훈련학습을 지도학습입니다. 입력 데이터와 출력값이 1:1로 결합되어 있고 훈련 데이터를 사용해 대조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이고요.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정답을 추론하는 문제에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처럼 뛰어다니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강아지야, 이것은 개야 라고 답을 알려주고 학습을 시키면 그와 유사한 사진들을 보고 개라고 맞추는 것처럼 이미 훈련 데이터로 정답이 붙여진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정답은 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계는 분석한 특징값에 개의 특징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요. 이를 대량으로 학습하게 되면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정밀도가 상승된다는 학습이 지도학습입니다. 반면에 비지도학습은 레이블링이 없고요. 답이 없습니다. 입력 이미지는 있지만 정답 데이터는 주어지지 않는 학습 방법으로 스스로 데이터 안에서 어떤 관계를 찾아내는 것. 정답이 없는 예측과 분석, 해석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거나 방대한 데이터 안에서 컴퓨터 스스로가 뭔가를 발견하게 하거나 방대한 훈련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컴퓨터가 특징값을 구하고
패턴과 카테고리를 통해서 자동으로 분류하게 만들고 그 안에 클러스터 분석이라든지 규칙성 및 상관성, 특징, 특이성, 경향 등을 분석하게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자, 알파고의 등장으로 강화 학습이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바둑을 배운 지 1년 만에 30년 이상 바둑 수련을 해온 인간 세계 챔피언을 물리친 알파고. 현 바둑의 전 세계 1인자 커제, 한국의 이세돌, 유럽의 챔피언 판 후이 등을 강화 학습 방법에 따라서 알파고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강화 학습이 머신 러닝 분류 기준으로 볼 때는 지도 학습 중 하나로 분류가 되기도 하지만 독립적으로 볼 때는 세 번째 머신 러닝 모델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인공지능의 제 세 번째 붐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강화 학습과 딥 러닝의 학습 기법 때문에 현재 제 3차 인공지능의 붐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행착오로 배우는 강화학습. 배우기보다 익숙해져라. 체득해서 이해해라. 너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고 답을 못 찾으면 거기에 대한 벌칙을 주는, 즉 보상과 벌칙을 알게 해서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그러한 학습 기법을 강화 학습이라고 하고, 강화 학습의 대표적인 사례가 알파고 그리고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벽돌 깨기 게임입니다. 밑에 보시면 자, 인터넷상의 바둑 대국 사이트에 있는 수가 3천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기보 데이터를 알파고가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축적해서 3천만 건이라고 하는 그 대국 수를 강화 학습으로 보상과 벌칙을 통해 우승할 수 있는 바둑돌의 위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다음은 딥러닝입니다. 자, 딥러닝은 자, 머신러닝 세 가지 패러다임에서 신경 모형 패러다임에 속하게 되고요. 자, 인공신경망에 기반하고 입력층, 출력층, 복수계 은닉층의 계층 구조를 가지는 심층 신경망을 주요 방식으로 사용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기계가 과연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사람의 뇌 구조를 컴퓨터에다가 그대로 심어주면 어떨까? 그것을 사람의 뇌의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인공지능 학습 방법이 딥러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딥러닝에서의 깊이는 층의 개수를 은닉층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뇌 구조는 자,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존재하고요. 자, 뉴런은 서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부르죠. 자, 입력층과 출력층이 있으면 그 안에 자, 숨겨져 있는 은닉층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는 심층 신경망, 복잡한 신경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 자, 첫 번째 레벨의 입력층이 있고요. 자, 오른쪽 끝에 출력층이 있습니다. 가운데 박스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자, 은닉층이고, 자, 이 은닉층이 사람의 뇌 구조로 얘기하면 자, 100조 개 이상의 자, 뉴런 신경세포가 존재하는 거고, 자, 뉴런들이 자, 시냅스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산과 기억을 통해서 자, 결과를 찾아내는 그 형태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것이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 사회 시나리오는 약한 인공지능 이외에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세상은 더욱더 혼란해질 것이다. 자, 무서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리, 페퍼, 무인 자동차에 들어간 인공지능. 자, 우리는 약한 인공지능을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분명히 자율성이 보장되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등장하면 우리의 미래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사회로 변모가 될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약한 인공지능이든 강한 인공지능이든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만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자, 이 페이지를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